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그리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밖에 그래가지고 좀 늦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강의를 맡게 됐고 시민회의에서 시민 이야기 마당을 그동안 4차례를 했습니다. 4차례를 하고 오늘 그 5번째 구체적인 제목이 여기 적혀 있죠.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용기가 있는가?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것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 추운 날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졌고 또 비까지 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저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힘들죠. 자, 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서 무슨 이 복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 그리고 실제로 공유가 된다면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시민 이야기 마당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는 특별히 여기 기본적으로는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 이 속에 복지국가에 관한 그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곰돌이 김원열 곰돌이하고 유사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도 바로 이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도 좀 준비를 해놓고 했으니까 좀 더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책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나 또는 그 지식을 나열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복지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수많은 복지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김원열의 생각, 김원열의 그 복지 사회에 대한 구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천 과정 속에서 복지를 실천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상을 형성하고 했던 것들이 당연히 뒷받침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성찰하고 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복지. 일반적으로 쫙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해보시죠. 복지. 예? 그 말 하나 그게 복돼지의 줄임말 같은. 그래요? 연관성은 있어요. 복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그리고 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느 개별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옛날로 얘기하면 팔자소관으로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복지에 대한 그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고 그럼으로써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때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것 이것이 복지 사회고 그러한 세상이 복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여러분 중에 저 잘 살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상당히, 잘 사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 사서 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사서 오경 중, 오경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학에 관한 고전인데, 거기에 보면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복. 무엇일까? 5가지 복?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복 중에. 건강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강령이라 그래서, 그거는 편안함을 뜻하는데, 흔히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몸과 마음의 편안함,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은 심신이 건강한 것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이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2개는 뭔지 아세요? 시집가기 싫다, 안 간다, 이런 것. 장사하시는 분이 안 남는다. 이익이 안 남는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수. 사실 건강하기만 하다면요,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다만 이제 젊은 사람 중에 멋지게 불과 같이 살다가 한순간 가고 싶은, 이제 그것은 하나의 꿈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건강하다면 오래 살고 싶죠. 그거를 수라고 표현을 해요. 장수 숫자를 써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5가지 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한 거 이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강령 속에 아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유호덕이라는 거예요. 뜻이 뭐냐?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지금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인격이 나오지? 우리가 보통 복받았다 이러면 인격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그게 포함이 될까? 그런데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건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학서라고 그랬죠. 고전이에요. 홍범편에 보면은 이게 누구의 오복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지금 왕의 얘기예요. 왕이 5가지 복을 받는데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건강이라든가 편안함, 그 다음에 또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다르지? 바로 왕의 기본적인 자질, 그 다음에 5가지 복을 누리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지 담론을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것이 뭐냐면 부라 그래서 부유함,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야 그게 복 받는 거고 이 잘 사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확실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서경 홍범편에서 얘기하는 4가지 이렇게 강연하면서 복습도 합니다. 예, 오래 사는 것이라든가 심신이 건강한 것, 편안한 것.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추는 것, 인격성인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것. 마지막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강의 듣는 분들의 유추 능력. 마지막. 예, 명예가 딱히 없습니다. 예? 사랑과 정의의 정치. 예. 예,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오네요. 예.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종명이라 그래서 그 명을, 그러니까 목숨을 잘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강연 시작할 때 제가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을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명대로 사는 것이라는 건데 그 목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잘 산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추는 측면과 지금 얘기하는 복받았다 또는 행복하다는 느낌,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남들이 저 사람은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나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해서 그 결핍감이거든요. 예컨대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망이 건강했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아주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었으면, 좀 부유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결핍감, 부족함 부분을 채워주길 원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행복은. 그래서 행복을 감성으로 얘기를 하면 충만감을 얘기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 여러분 배고플 때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하여튼 거친 밥이라도 시장이 찬이라고 맛있게 먹고 딱 허기를 면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충만감이 생기죠. 예,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배부른데 계속 먹는다. 그건 고역입니다. 예, 그 적정한 정도의 행복감, 그것은 이제 충만감, 어느 정도의 충만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지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선 얘기니까 대선 국면에서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국형 복지를 얘기를 합니다. 새누리당 후보죠. 그 다음에 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진보. 뭐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영국식. 예, 뭐 복지제도. 예, 지금 많은 경우가 유럽, 특히나 북유럽의 복지 쪽을 이렇게 차용을 해요. 어떤 후보든 간에. 든든한 복지라고, 해서 이제 복지 여러 가지 제도를, 북유럽, 제도를 많이 이제 수용을 하죠. 통합진보당에서는 뭘 내세우는지 아세요? 통합진보당에서는 기본적인 큰 흐름이, 당으로 얘기를 하면, 무상교육이나 의료, 이 부분이 이제 큰 줄기입니다. 복지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상급식이라고 들어보셨죠? 2010년에 지방선거 때 이제 큰 흐름으로 형성이 됐죠. 그러기까지 한 10여 년간, 구,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또 지휘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예, 이런 데서 급식조례 운동을 한 10여 년간 한 결과가 2010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한 번에 이렇게 제시돼 가지고서 그게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겨우 밥 한 끼 먹는 거 문제도 그나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흔히 그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지? 그거는 분배인데 그리고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로 양분시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지가 확충되려면은 더 성장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나누지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마치 생태환경 문제에서 성장이냐 그러니까 개발이냐 또는 보존 또는 보전이냐 그러니까 환경을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어느 한편에 이렇게 서게끔 만드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그 논리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생태 환경에서 무슨 그 개발이냐 아니면은 그 보전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그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둘로 쪼개서 여전히 뭐 하나 지역에서 개발하거나 뭐 세우거나 할 때 그 주민들이 양분돼 있죠. 그러면 복지는 어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그 경제가 어려워진다. 봐라, 저기 복지 정책 하다가 저렇게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달라요? 아까 북유럽 말씀하셨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일정한 성장을 하고 있고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복지에 있어서의 분배 기능 이것이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지닌 함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몇십 년간 성장 지상주의였어요. 바쁘게 그냥 열심히 생산해서 전체적인 부를 키운 것은 사실인데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전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구매력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면 그러면은 물건 구매력을 확대하고 또 그것 자체가 어떤 생산에 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느냐? 산업구조 자체가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듯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는 계속 지금 GNP가 커지고,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커지고 수출도 이익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업 구조는 주로 재벌 기업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끊임없이 몰락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바로 예전 방식의 어떤 고용 없는 성장을 지금 야기하는 그렇게 초래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로 표현되는 양극화 현상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죠. 우리 수많은 것 중에 정치적으로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이 금권 정치로 표현되는, 그거는 마치 도박처럼 돈 놓고 돈 따먹기 식으로 현재 정치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 생활인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이럴 여지가 별로 없어요. 물론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복지 정책도 그렇고 이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일반인들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하고 이럴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죠. 이것도 아주 심각한 양극화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회의 이 빈부의 양극화가, 빈극의 양극화, 그러니까 중산층이 끊임없이 몰락하는 이러한 빈부의 양극화가 교육 자체도, 사교육이 우리나라처럼 발달한 나라가 없죠. 이 사교육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지금 키우신 분들이 여기 이제 계신데, 사실 얼마나 아까운 세월이에요. 자식 하나 교육시키겠다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허리띠 졸라매고 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도 힘들 만큼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죠. 문화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런 강연을 듣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돈과 시간의 여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실제 이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억으로 이렇게 떠올린다고 해도 시간만큼 소중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내서 여기 오신다는 거. 문화도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연, 비싼 공연, 꼭 비싸야 좋은 건 아니니까, 비싼 공연 보려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죠? 예. 우리는 우리 동아리는 우리 고전다시읽기 이분들이야 10,000원의 모든 공연을 보지만, 제대로 돈을 주려면은 한 10만 원 돈 되는 그런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볍게 시간만 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문화조차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바로 저는 복지사회가 바로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름길이죠.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여튼 우리 총체적인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풀어서 얘기하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만 하면 지금 말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이런 용기가 있으신가요? 예, 여기 아주 굳굳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 저도 그런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용기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그런 거죠.
자, 여기 뭐 대답하시고 대답을 망설이신 분도 사실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과감하게 하여튼 이렇게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지에 관한 그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연 이러한 복지사회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그 강연이 되도록 할 텐데요. 분야는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으로 상기를 하면 잘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게 한 사람의 생애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사회 제도나 구조의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일단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애 낳는 거를 굉장히 미루어요. 예, 이것저것 다 갖춰서 낳으려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애들이 뭐 쥐 먹고 나는 거 다 타고 나는 거야. 무조건 낳아. 근데 지금은 무조건 낳을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예전엔 서로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니까 뭐 따로 과외라든가 이런 사교육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면은 우선 옛날엔 반타작이 기본이었고요. 12명을 낳으면 6명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보면 이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애가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야 몰랐죠. 그냥 뭐 죽는 게 왜 죽는지. 그런데 알고 보면은 오늘날 흔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나 뭐 이런 걸로 죽게 되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교육비가 들고 양육비가 들고 교육비가 드는 것, 이런 거 염두에 두면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기도 힘들고, 뭐 결혼을 해야 애를 낳든 말든 할 텐데 결혼조차도 요즘에 필수가 아니라 어때요? 선택이잖아요. 삶이 그만큼 다양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출산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 입안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이러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생산하는 사람이 적으면 연금도 고갈되고 지금도 이미 고갈되고 있고요.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나와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게 우리 노동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야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키워서 일단 젊은 사람 입장부터 볼까요? 결혼하려면은 결혼하는 것도 부담이 엄청 되고, 게다가 또 애를 낳아서 결혼했다고 해도 애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면 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 정도로 애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매우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뜻 결혼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애 낳는 문제도 그렇고 못하는 거죠. 자, 태어날 때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고,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돈 있다고 해서 호화스러운 그런 조선원에 가고, 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신 단계에서부터 태어날 때까지를 사회가 아주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되는 거죠. 여기보다도 내가 더 비싸게 주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런 곳을 이용하더라도 일단 돈이 없어서 애 낳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보육을 하는데
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뭐 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동네 마을마다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음 놓고 애를 이렇게 낳고 키우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하면은 항상 복지 얘기하면은 나중에 뒤에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항상 돈 타령을 해요. 돈이 어딨냐고. 그러죠. 뭐 재정이 한정돼 있고 근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 연구를 해본 결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 보육에 있어서 하여튼 사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작은 단위의 그 자신이 사는 지역 중심의 어떤 그 육아 시설, 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고 그러면은 아마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교육으로 왜냐면 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되고 사실 교육 안 받아도 몸으로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성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교육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한 무슨 직업을 자신이 가질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 교육비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육 문제에 관한 할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여기 지금 이런 분들도 어때요? 바로 잠시 열쇠 때문에 자동차 열쇠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다고 해도 교육 문제에 관한 저마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육열이 있고 그런데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아까 제가 용기가 있느냐고 물어봤죠. 복지사회, 더불어 잘 사는 세상. 교육 문제에서도 공적으로는 이 얘기를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자식 낳은 죄로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마음이 달라져요. 내 자식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일상생활,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부업을 하면서까지 자녀를 과외를 시키고 이래야 될까요? 여러 가지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서울대 문제입니다. 서울대 문제. 명문대, 그 다음에 학벌사회, 무슨 사회, 아주 포장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1등서부터 100 몇십 등까지 대학을 줄을 세워서 특성도 별로 없어요. 이 대학, 저 대학 다 비슷하게 서울대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해서 그 몇 위 안에라도 들었으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등교육, 초등교육 다 뭐냐면은 그게 1등 대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의 사적인 욕망 이것과 교육의 공공성 이 속에서 제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떤 사람은 욕망의 정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욕망에는 그 자체를 선악으로 이렇게 나눠서 요 욕망은 좋은 것, 저 욕망은 나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생성되는 사회적 원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1등이 아니면은 정말 이게 마음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하여튼 1등 대학을 나오고 1등을 하고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
아니 무한 경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1등을 한 사람만이. 근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속에서는 1등도 불행한 사회입니다. 예. 언제 누가 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등서부터 꼴찌까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불안한 사회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욕망도요,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욕망의 구조도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육제도나 이런 것이, 복지 제도가 잘 갖춰 있어서, 지금은 중학교까지 그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까지 하여튼 최소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대학교도, 따로 사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복지사회에 걸맞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고, 그리고, 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왜 공짜냐?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사회가 전체가 대학까지, 마음껏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건 국가에서 다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누가 부담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용기 있으셨던 분들도 어때요? 아, 이거 내가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야?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은 내가 그 세금 내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것과 그래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것과 또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돈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거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어느 게 나을까? 뭐 이런 이제 계산까지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제일 겁내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잠깐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하여튼 뭐 정책이 정해지고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이럴 텐데 제일 반발이 큰 사람들은 바로 재벌들입니다. 재벌들. 여러분 무상급식 논쟁에서 왜 그 재벌의 손주까지 무상급식 해야 되느냐? 반대다! 뭐 이랬던 논리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좋아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싫어하느냐?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만약 사회가 이 복지가 확대되고 교육이 공공성이 강화돼서 국민들 대다수가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으려면 자신들이 책임이 크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대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다른 분야들 또 이제 더 다루겠지만 이 일반인들이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것에서 조금만 더 부담할 각오만 하면 되지만 제대로 된 복지사회가 되려면 재벌들은 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지사회가 되길 원하질 않아요.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회를 갈망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복지사회는 아무리 재벌들이 그거를 저항하고 온갖 돈을 써가면서 반대를 하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복지사회를 원하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을 능가할 수 있는 방식인데 자, 교육 문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거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예,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지금은 돼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 사회 전체의 부로 볼 때는 그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기만 하면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흔히 교육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또 하나 교육비 때문에 그 허리띠 졸라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텐데 어떤 게 제일 또 문제가 돼요? 거주의 문제. 그러니까 주거권이거든요. 주거권. 발 뻗고 누울 공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집 한 칸 그러니까 장만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러분 용산 참사 아시죠? 용산 참사. 이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그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뉴타운이나 그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간 살던 그 집을 가진 사람조차도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개발 방식이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주민들 의사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지역 지정 이런 것들을 다시 재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장이 바뀜으로써 가능했던 거죠. 이전에 전신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시장이었을 때는 계속 개발, 이제 밀어붙였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개발해 보니까 집 가진 사람조차도 쫓겨나야 되니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예,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주거권, 그 다음에 최소한 생존권이 그 보장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때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주거권 문제. 이 주거권 문제는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주거권을 복지사회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돼야 되는 게 토지 공개념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적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토지가 그래서 뭔가 개발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때도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국유지와 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공유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거권 문제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법과 제도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토지는 내가 임시로 소유하고 있는 거지 어떤 그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 적정하게 국가가 정부가 그 매입을 할 때 적정선에서 그 내줄 정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아니고 적정 시세로 내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사회가 아주 근본적으로 짧은 기간에 확 바뀌면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나마 현실 속에서 토지 공개념이 확대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동감을 하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거권을 보장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집은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기에는 우리가 아까 산업구조 얘기했듯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아파트 구입해서 이거 오르면은 팔아야지. 이거 안 통해요.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여튼 지금 사는 사람은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꺼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 선례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에 휘말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거품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빨리 처분을,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내놔도 안 팔려요.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이게 나중에 가다가 잠깐 이제 반짝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종합해 보면은 잠깐 반짝할 때 여러분, 이거 혹시 돈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덥석 사잖아요? 완전히 폭락하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주거권 문제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하여튼 집 문제 때문에 몇십 년간을 허리띠 졸라매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더라도 한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주택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정책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들은 많은데 이것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한 사람의 몇백 채씩, 몇천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월세 살면서 계속 이렇게 떠돌이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려면 공공임대주택이 돼서 지금은 그것도 아파트 일반인들이 사는 곳, 임대주택 뭐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차별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공공주택이 마련돼야 되는 것, 이거 필요하죠. 더 광의로 복지사회라면요, 그런 주거권, 이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자, 나 이곳에서 태어났어. 정부가 뭐야? 정부가 이런 거 하나 대책을 못 마련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복지는 정부가 알아서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 개념이에요. 그건 전통사회에서 왕이 무슨 진대법이니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어때요? 빌려줬다가 나중에 가을에 걷어들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복지가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살펴주는 것,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는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겁니다. 헌법적인 권리예요. 헌법적인 권리. 자,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정부에서 내가 살 공간 이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다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한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기껏 그냥 평생 고생해가지고 집 한 채 쫙 마련했을 때 그때만큼은 기쁘죠. 그거 조금 지나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집 한 채 때문에 살아온 게 이게 제대로 산 것인가? 돌아보면 참 한숨 나올 일이죠. 사회 공공성에 의해서 주거권 문제가, 거주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거권은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거권 개념이고요. 거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살고 뭐 이래요. 그런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런 개념적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오고 이랬어도 백약이 무효였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예전에 투기의 대상이 될 땐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있을 때 손해를 덜 보면서 그 정부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 주거권 문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까 보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나 교육,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산서부터, 교육, 그리고 주거권 문제 얘기를 했죠. 분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의료 분야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이, 예. 쭉 이야기하고, 예. 왜냐면 중간에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영상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강의를 쭉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8시인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9시까지 합니다. 예. 9시까지 한다면 질문 받기. 예, 질문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중간에, 그러면 끊겨서 다른 얘기 또 하다가 보면 저거 하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메모를 해두시죠. 궁금할 때 바로 여쭤보면서 이렇게 좀 해야지 더. 예,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없네요. 예. 동의가 만약 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예, 중간중간에.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그럼 질문 받아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곰돌이 TV에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마로니에 방송에서는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흐름으로 볼 때, 주거권 문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의료 문제.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예컨대 이런 거죠. 급여, 비급여, 이런 거 있어서 병원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보험에 해당되는 것, 이건 안 되는 것. 안 되는 거는 벌써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죠. 개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건강보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많은 병원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선 계속 영리병원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느냐? 말이 비영리법인이죠. 병원은요, 의사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완전 돈 장사, 그런 돈 장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서부터 과잉 처방,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비영리지 의료의 공공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과 병원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의사들조차도 이제는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굉장히 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 물리치료사께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더 그쪽 의료 분야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영국이 사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게 좀 발달하고, 의료 분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이런 경우도 의료 공공성이 확대되다가, 그 다음에 80년대 점점 무한 경쟁 속으로 또 나아가는 측면. 근데 우리 사회에 비해서는 의료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더 난 건데,
역시 그 북유럽 쪽에 이제 그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장이 그 우리 사회도 돼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실 많은 이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급여, 비급여 중에서 그 비급여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더 지금보다도 이제 확대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 그 건강관리공단, 보험 그 관리공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데서 그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못 믿겠다. 그래서 나 더 그 부담이 되는 거 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는 나는 멀쩡한데 병원 갈 일이 없는데 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더 보험을 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더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지불을 할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렇게 각오가 돼 있어도 그 제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 관리 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더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 같은 사례를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지금 위태로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십 년 후면은 고갈된다 그래요. 누가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는 돈도 이거 나중에 보장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내도 되나? 내고 싶지 않고 이렇겠죠. 그래서 법과 제도를 잘 갖추면서 내가 좀 더 낼 각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낼 각오가 돼 있어야 이 의료에 관한 이 문제도 공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와 계신데 그 보험소비자협회 회장님도 와 계시거든요. 이따 이제 뒤풀이 때 많이 물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건강보험은 굉장히 공공보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3대 보험이 그 공공보험들이 있죠. 그런데 사보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온갖 종류의 보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보험도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자동차 보험서부터 해서 또 온갖 종신보험이니 무슨 암보험이니 무슨 보험이니 줄줄이 사탕처럼 별의별 보험도 다 있는데 문제는 꼬박꼬박 보험을 냈을 때 푼돈은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요. 푼돈은. 큰 돈 있죠? 규모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일을 겪거나 이거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소송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사기업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그런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얻다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광고, 여러분 TV 틀면은 뭐 몇 번에 믿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다 그게 보험 비용을 낸 가입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광고 쏟고 하는데 막상 정작 큰일을 당하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약관 이 조목이 있지 않냐, 저 조목이 있지 않냐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니 원래는 큰일을 당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보험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시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차량이 얼마 없을 때는 그건 특수하게 들 사람만 들고 안 들 사람 안 들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나 없이 자동차를 사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제 자동차를 운행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가구에 뭐 차량 한 대 정도, 한 대 이상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이게 공적 보험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 완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보험회사들, 이런 회사에서 하는 수많은 보험, 이 중에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바로 정부가 그거를 맡아서 할 때만이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쪽에는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권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우리는 한의사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료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 이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그 사정이 되지 않을 때 큰 병을 얻었다. 그랬을 때 이곳저곳 돈 빌리고 뭐하고 집 팔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해서 집안에 한 명이 큰 병을 앓으면 집안이 폭삭망하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개인의 불행으로 되는, 아까 시작할 때 운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지 않는 삶은 뭐냐? 내가 큰 병을 얻어도 평상시 내가 이렇게 국가의 복지사회를 위해서 냈던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는 정도의 복지사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의료 공공성이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의료 공공성이 되려면요, 명실상부하게 비영리 법인이 의료 공공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가 경쟁 시스템이 되면요,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내가 조금 이상한 거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과잉 진료, 과잉 치료, 멀쩡한 사람 몸에 이것저것 실험 대상도 아니고 해버리면 오히려 병원에 가면 갈수록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의사들이 그런 어떤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내몰려가지고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보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수술을 해야 수당이 나오고, 이래가지고야 의료 공공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거 아세요? 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병 났을 때 고치기보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방의학이 민간요법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체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적용을 하면 병원 신세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지게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료법 위반으로 내몰려서 그 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사라든가 약사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으라 이거예요. 돈 주고 치료받으라는 얘기고. 사실 우리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의학이 발달하고 예방 의료가 이루어지면 그 병도 덜 키우게 되고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좋은 민간요법 그거를 체계화 못 시키고 무슨 의료행위, 그래서 의료법 위반이고 뭐 이런 걸로 다 걸리는 거죠. 걸면은.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그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러려면은 지금과 같이 대학병원 중심의 체계, 대형병원 중심의 체계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하다못해 보건소가 지금 있는데 그 보건소만 제대로 기구와 장비와 의사를 배치를 하면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왜 시행을 못하느냐? 바로 재벌당을 찍고 재벌당에게 표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구체적으로 전신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요. 그거는 철저히 재벌을 위한 당이에요. 다만 선거에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좋은 말들은 늘어놓죠. 그럼 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문제가 없느냐? 그들도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그쪽에서도 복지 뭐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는데 실제 이전에도 끊임없이 복지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주로 그쪽으로 표를 주고 이래왔던 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이 현실화되어 있질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이 그 진보 정당들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해오고 그 예산도 편성을 해보고 이랬던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 병 얘기하니까 아유 나도 어디 아픈데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누구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우량아로 태어나서 건강해도 저도 언젠가는 아플 거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복지사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어디 아프고 그럴 때 평상시 이제 열심히 돈을 내고 또 이런 정책도 현실화시키고 하면은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벌써부터 저 노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이런데 사실 예전에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 사람은 많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욱이나 개인적으로 내 삶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미래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지금과 같은 체제가 한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살면은 이 안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 내 건 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문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출산서부터 보육, 교육, 그 다음에 거주권의 문제, 또 지금 말씀드린 의료. 그래서 의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하여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영리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제약을 해야 돼요. 아주 특수한 사례 빼놓고는. 그런데 비영리 법인인 병원들이 이미 사적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상태에서 영리병원 허용하느냐 마느냐 허용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놓고 이제 장사질을 하는 거예요, 병원들이. 그동안엔 그래도 비영리 그거로 광고나 이런 걸 원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의학 박사가 뭘 잘 고친다 해서 TV 광고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광고해대고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도 하여튼 최대한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영리병원이 되니까 기존의 영리병원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동네에서 하여튼 치료 가능한 그 보건소를 최대로 활용하고 그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병들어도 걱정을 좀 덜하게 된다 이런 거죠. 살면서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복지에는 크게 두 가지 복지 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복지라는 건데요. 보편복지는 이 사람이 그 나이와 성별과 뭐 인종과 또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그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그 복지의 권리를 누리는 것, 이게 보편복지예요. 그러면 특수복지는 뭐냐? 그것에 상대되는 것이 이제 그 특수복지인데 특수한 복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민 중에 일부분만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 일부를 예를 들면 생활대상 보호자라든가 뭐 생활보호 대상자인가요?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돌본다거나 국민의 몇 %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시혜하는 거죠. 베푸는 식으로. 이거를 특수복지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사회는 보편복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보편복지가.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런 걸 갖춰줘도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발생한 장애라든가 또는 그 무슨 큰 일을 겪어서 해고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편복지로는 포괄이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을 다시 한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성들이 그래요. 여성은 그 사회적 약자다. 여성도 여성 나름이겠지만 일반화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성들이 동일한 그 조건에 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성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나 약자 아닌데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지표가 있어요. 지표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지표냐? 딴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중에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선진국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50% 또는 50%가 넘기도 합니다. 우리요? 얘기하기가 창피해요. 한 자리 숫자도 그 제대로 3에서 5% 정도 됐었나 그래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늘었겠지만은 이거는 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이 그렇게 없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 양성평등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또 그러한 정치라는 거는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정치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내 삶이 개선될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고 나는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왔을 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게 우리 사회에 많다면
복지 재정 문제를 많이 경감시켜 줍니다. 재정 문제를.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시켰어요. 물론 여러분들 자녀들은 저 취직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듯이 어때요?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좋다는 건 뭐예요? 적정한 시간 일하고 충분히 그 받는 임금으로 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일은 지나치게 많고 노동시간이 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 다음에 또 고대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도 잘라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0사람이 일하던 거를 뭐 5, 6사람이 일하려니까 그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뭐예요? 지금 850에서 900만 명 정도가 되는 노동자 중에 그 정도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0에서 60%뿐이 임금을 못 받아요. 하는 일은 같은데. 지금 이게 1997년 우리 그 금융위기 이후로 IMF로 얘기했던 구제금융 그 이후로 계속 확대된 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고 아주 특수한 영역에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절형 노동자라든가 어느 계절 여름에만 잠깐 필요할 때라든가 그런데 그거는 외에 일상적으로 정규직처럼 일하는데 월급은 50-60% 정도 50-60%분이 받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하면 88만 원 세대라 해서 형편없는 그 생활로 연애조차도 할 시간과 돈이 없는 이런 젊은이들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지사회에 있어서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럼 복지사회를 위해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늘상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친재벌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재벌은 수출 더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았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요, 게다가 지금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엄청 많은 우리 좋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돈 되는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지분이 50-60% 이상이라고 보면은 그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무슨 얘기예요? 주주 이익 챙기느냐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게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잘리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 한탄으로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벌을 밀어줘봤자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되면 될수록 더군다나 오히려 노동자가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더욱 많은 구조조정이 있게 돼요. 왜냐? 단기 이익을 생성해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경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주식회사 체제 자체가. 그러면은 일자리는 누가 창조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했죠. 임시 무슨 인턴이니 청년 인턴제나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선전 효과만 누리고 그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일자리라는 거는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는가? 기업도 기업 나름이에요. 중소기업은 그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90% 이상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때요?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몰락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에 있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청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의 하청. 그 하청 그 사장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는 인간적인 모멸감이 들 정도로, 그 모멸감이 들어도 돈이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그냥 업체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단가를 후려친다는 표현으로 하는데, 그런 것 통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정부가 무슨 삽질을 해가지고 일자리, 지금 4대강 그렇게 돈 쏟아붓는데도 일자리 안 늘었어요. 왜냐? 다 포크레인이 기계화되어 있고 뭐 저거 하는데 옛날처럼 무슨 나가서 삽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4대강 문제는 이제 생태 환경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자리 문제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의 재벌, 이거는 연원이 아주 깊습니다. 그 군사구테타 이후에 정경유착, 그래서 재벌이 만들어지고, 이 재벌들이 그 수많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거를 자신의 사유화하고 이랬던 과정들, 이건 역사가 분명히 증명을 해주는데 재벌 해체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벌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그 산하에 있는 대기업은 독립돼야 돼요. 그 전문성에 따라서. 자동차 잘 만든다?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전자제품 잘 만든다? 전자제품 잘 만들면 되는 거죠. 대기업으로 이때 그것이 재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형태. 이건 안 되겠다. 재벌이 해체되고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으로 바로 말로만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여튼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일자리가 늡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야, 그리고 그것이 망하지 않고 중견기업도 되고 또 잘된 기업은 나중에 대기업도 되고. 지금 구조는요, 한 번 중소기업은 영원한 중소기업처럼 대기업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기업과 기업 간의 착취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부가 하는 그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들이 있어요. 사회적 일자리들이.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 일자리는 뭐냐? 문제가 아주 그 일자리로서 안정성도 부족하고 금액도, 임금도 부족해요. 예를 들면 무슨 간병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고용 불안합니다. 그것도 무슨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일자리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인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돼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요즘에 용역업체들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에 용역업체를 끼고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 착취를 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일자리들을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일자리들을 지금 주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나가면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구매력도 키우는 거고, 국민들의 생활이 돼야 구매력이 있고, 그래야 내수 시장이 발달합니다. 그동안 196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수출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의 대가가 뭐였느냐? 이제는 수출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산업 구조가 된 거예요. 그 대안이, 수출을 우리가 딱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세계가 이렇게 교역을 활발히 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뭐 구입하고 또 우리도 물건을 팔고 그러나 수출 수입을 활발히 하더라도 적어도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 이 내수 시장을 키우려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재벌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하여튼 정책적으로 재벌 얘기는 재벌하고 뭐 뒤 봐주고 정치자금 받고 이렇게 무슨 사업권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쪽으로 명실상부하게 정책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하나의 그 부로 승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 그 정책을 내세웠을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거를 내세우는 후보가 없죠. 자, 지금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참 그런 세상 좋긴 한데 그 돈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복지 재원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지 사회를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가 재정에 관한 거고 또 다른 거는 국가 재정 이외의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국가 재정 문제부터 얘기를 하죠. 우리가요, 경제력에 걸맞게 지금 조세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거를 보면 낭비성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각 부처별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내년도 예산 계획을 올해 실행에 비추어서 예산 계획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번 쓰기로 한 돈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또는 그 이상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정부 예산이 각 부처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써도 될 돈들을 뭐 보도블록 뒤엎는 거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철이 돌아왔을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대거 안 해도 되는 보도블록 멀쩡한 거 교체하고 뭐하고 이러는 게 왜 그래요? 그거를 다 돈을 소진해야 그 다음에 예산 받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감형이 아니라 소비형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 여러분 여러 가지 항목별 이제 부처별보다도 항목별로 보면 군사비 지출이 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군사력이 세계 5위 정도 평균 5, 6위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언제든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현 정부 하에서 군사비를 이게 깎는다는 거, 전략한다는 거 기대하기가 힘들죠. 지금까지의 정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어떤 정권이든지 현 정권뿐만 아니에요. 그는 이전 정권들 우리는 분단체제 하에서 군사적인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정치 인들이 다 헤쳐먹고 일종의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잘 드셨다 그러면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면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평화체제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군사비는 그렇게 지출을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 복지재원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재정면에서 볼 때도 평화체제가 하여튼 구축돼야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도 이루어지고
남북이 왕래도 그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뭐 이래야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더 확대되고 이곳저곳 세워지고 이래야 우리가 그나마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복지사회도 이룰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휴, 지금 같이 이전에 연평도라든가 이런 거, NLL 문제, 이런 얘기들 사회적으로 대립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지는 지금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준비했던 것보다 얘기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관계가 급진전되고 평화협정 맺어지고 교류 이루어지고 자유왕래되고 또 통일까지도 이루어질지 몰라요. 실제 어떤 분단되어 있던 나라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를 보면은 그거 다 예측해서 몇 년에 이런 관계 맺고 다음에 이런 관계 맺고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충격도 적고 그러니까. 근데 통일은 우리가 이 바라는 마음들 만큼이나 예상보다도 어떤 사람은 에이 안 될 거야 또는 통일돼서 뭐해 하고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 방식으로 어느 한쪽을 흡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적어도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을 잘 쓰는 것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비 지출이 적어지려면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완결의 형태가 적어도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통일 자체가 평화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에요. 예컨대 평화협정으로 사인만 해도 안심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게 아니죠. 군사적 어떤 우연한 충돌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회에서 복지사회가 되려면 구조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 강령 얘기를 했죠? 심신의 편안함. 이게 이루어지려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평화로운 체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강정기지 같이 해군기지처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동북아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거는 주민도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국민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경계하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했을 때 평화로운 삶, 편안함, 심신의 편안함, 사회적으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잘 사는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인데 삶의 질과 생태환경 문제가 이게 뒷받침되는 복지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사회라고 그랬을 때 생태환경, 우리가 물을 먹어도 어떤 물을 마시느냐, 지금 이 생수를 마시느냐, 아니면 수돗물을 마시느냐, 또는 다른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시작할 때 아까 강연을 시작할 때 저 얘기를 했죠.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적인 담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개발을 해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생태 환경 자체가 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복지에서 일자리 부분 얘기한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요. 이전에 없었던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식량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도 인식할 거예요. 인젠 식량이 분명히 무기화돼요. 내가 흉년이 됐는데, 내 나라가. 그런데 어디 수출을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수입을 해다 먹을 수 있어요? 돈 웬만큼 줘도 힘들어요. 그 다음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그 70년대 후반서부터 계속 겪는 거죠. 오일 쇼크라 그래가지고서부터 해서 지금 휘발유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비싸져요. 오죽하면 차를 놔두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 가격이 치솟고 있고, 에너지 문제.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기술적으로는요, 우리도 웬만큼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존에 화석 연료를 이익으로 삼는 국제적인 그 기업들이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놓고 빼먹을 만큼 다 빼먹으려고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석연료들을 소진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구 환경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삶의 그 주변 조건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안 좋아져요. 이거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힘있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고, 식량 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요, 식량이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먹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이 몸이 형성되죠. 예, 세포도 몇 개월 되면 다 이렇게 바뀌고, 예, 우리가 끊임없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식량 자급률을 확실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어요?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요. 농민은 시골에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거를 농업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대비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잘 살고 이어서 잘 죽는 것,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기도 하고. 자, 죽음. 여러분 아주 괴로울 때 죽고 싶은 생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순간적이라도.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어디가 무척 아프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예를 들면 사업하던 사람이 파산해봐요. 부도나고 파산하고. 그러면 심정이 정말 죽고 싶겠죠. 그 다음에 명예를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람이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 자, 분명한 건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죽긴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도 이것도 양극화가 일어나요. 양극화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치르고 무슨 왕릉처럼 또 분묘를 하고 그냥 크게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장례 비용조차 없어서 그 돈을 빌리고 빚을 내서
또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현주소입니다. 아니 태어나는 것도 불공평했는데 죽는 것까지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해서야 이게 돼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죽었을 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지식이 많았던 또는 적었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전국 곳곳에 편리한 곳에 화장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역에서 화장장 지으려기만 땅값 떨어진다고 이미 그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반대하면 안 되겠죠. 화장장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 뭐 좁은 국토에 무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사실은 그 큰 짐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은 그 장례업자들, 여러분 저 죽음이 한 번뿐이라고 얼마나 뜯어먹어요. 그 사람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한 번인데 해가지고 그 바가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장 말씀드렸듯이 화장장에 딱 가면 이미 예약이 장례업체들에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3일장 치러야 될 거를 4일장 치르고 이런 경우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죽음조차 사적 이익에 내던져 놓으면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의견을 들어보니까 잘 살다가 잘 죽고 싶으신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그 죽을 때 참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더라도 좀 덜 남고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죽음에 대하여 강연을 하도록 하고요.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체제가 돼야 되고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이상 사실은 복지 사회를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느 한두 사람이 내가지고서 또는 생각해가지고 복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국가의 그게 당연한 의무죠.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교육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불어 잘 살 용기가 있다면 꼭 재벌 편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얘기하는 제가 오늘 강연했던 이런 내용의 그 정당과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때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용기는 어떤 사람은 살면서 비겁하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유형을 보면. 근데 용기를 가졌다가도 사람이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만용을 많이 부립니다. 이야, 이거 뭐 해서 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자신이 다 할 것 같아요. 실천할 것 같아요. 근데 술 깨고 나면 후회 막심인 사람도 많죠.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 공상으로 끝날 거고요. 우리가
야, 그 복지사회 한번 제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이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현, 그게 투표가 될 수도 있고, 의견 개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이렇게 예컨대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 이렇게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용기가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작은 것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런 그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필코 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 2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연속으로 이렇게 강의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원열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